1521년 6월 4일 한양 숭인동 82세의 노파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에서 시녀 몇 명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녀의 손에는 낡은 비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정순왕후 송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묻힐 땅조차 없어서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의 시댁인 해주정씨 문중의 배려로 겨우 묻힐 수 있었죠.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당시 중종은 그녀를 군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지만 친정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했고 재산도 모두 정몰된 상태였습니다. 한국민종문화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15세에 왕비가 되었다가 18세에 남편과 영원히 이별하고 부인으로 강등되어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세조보다 53년을 더 산 것입니다. 남편 단종이 억울하게 죽은 후 무려 64년을 홀로 버텼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단종 임금은 18살 때 나와 헤어졌는데 64년이나 더 살아 할머니가 된 나를 알아볼 수 있을는지. 한많은 삶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440년 전라북도 정읍 열양부원군 송현수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평범한 양반가 규수로 자랐습니다. 본관은 여산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한성부로 이사했죠. 위키백과에 따르면 타고난 성품은 공손하고 검소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비감을 찾아야 했죠.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록을 보면 1453년 10월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한 직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왕의 3년상 기간에는 관례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는데 문종의 국상이 끝나기도 전에 수양대군이 처녀 간택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민이 복이 없어 세종문종께서 모두 승하하시고 전하께서 어리신 몸으로 즉위하시니 왕비를 맞아들여야 한다. 수양대군의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왕위를 노리던 그는 어린 조카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처녀 간택을 주도했죠. 최종 후보로 송현수, 김사우, 권환의 딸이 올랐고 그녀가 간택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모가 영흥대군의 부인이었고 아버지 송현수가 수양대군과 막역한 친구 사이였던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단종은 거부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거듭된 거부 의사를 밝혔고 혼인 자체를 무효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임금 곁에서 수작을 부린 것으로 간주된 성산문이 국문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결국 1454년 1월 22일 14살의 단종과 15살의 정순왕후가 혼인하게 됩니다. 의지할 곳 없는 궁중에서 두 어린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시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어두웠죠. 그녀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정순왕후의 삶은 극히 짧았습니다. 불과 1년 5개월의 왕비 생활 동안 너무 큰 사건들을 겪어야 했죠. 계유정난의 숙청이 혼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민종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계유정난은 태종의 왕자의 난과 함께 조선 초기 가장 대표적인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 등은 황보인, 김종서 등 주요 대신들이 안평대군을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명분을 내걸고 거사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즉시 강화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고
1455년 6월에는 금성대군도 유배되었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거의 모두 제거된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압박에 못 이긴 단종은 결국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숙부는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으며 국가에 큰 훈륭이 있어 천명과 인심이 귀의하는 바가 되었다. 이에 무거운 부담을 풀어 우리 숙부에게 넘기는 바다. 선의가 자의에 의한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이 수양대군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은 단종의 선의를 받아들여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남에 따라 정순왕후는 왕비가 된 지 1년 6개월 만에 의덕왕대비의 존호를 받게 됩니다. 16살의 나이로 조선 역사상 최연소 대비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서운 수양대군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후인 1456년 6월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상황 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등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유배를 결정했습니다. 정순왕후도 왕대비에서 군부인으로 격하되어 궁에서 쫓겨났죠. 가장 큰 충격은 3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1457년 10월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었고 세조는 단종의 처형을 명했습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왕명이 단종에게 사약을 전달할 때 참아 올리지 못하고 그저 단종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만 했다고 전합니다.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사사되고 난 뒤 그녀는 노비의 신분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친정 집안은 멸문지화에 가까운 화를 입었죠. 수양대군의 중마고우였던 아버지 송현수도 교형을 당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우정이란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1457년 6월 창덕궁을 나온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왔습니다. 청계천 영도교에서 작별을 해야 했죠. 아틀라스 뉴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멀리 사라져가는 단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18세였습니다. 단종은 17세였죠.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영영 이별한 곳이라 해서 사람들은 이 다리를 영이별다리, 영이별교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한자로 표기하면서 영원히 건너가신 다리라는 의미로 영도교가 되었습니다. 4개월 후였습니다. 남편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던 정순왕후에게 들려온 소식은 단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 뒤 동산에 올라 남편의 명복을 빌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세조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그녀에 대해 신부는 노비이지만 노비로서 사역할 수 없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범하지 못하도록 정업원으로 보냈죠. 정업원은 부군을 잃은 후궁들이 출궁하여 여생을 보냈던 곳입니다. 정순왕후는 세조가 마련해준 거처를 마다하고 동대문 밖 청룡사 근처에 초가집을 짓고 시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문화신문에 따르면 백성들이 몰래 가져다주는 음식과 시녀들이 구걸에 얻은 것으로 겨우 연명하였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조는 쌀과 음식 등을 하사했는데 그녀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원수가 주는 음식은 안 받겠다 하여 다시 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조는 대노했고 누구든 그녀를 도와주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어명을 내렸죠.
생활이 궁핍하여 시녀들이 동량에 온 것으로 끼니를 잇다가 호구지책으로 옷을 만들고 염색을 하며 빨래를 해주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청룡사 근처 바위 밑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에 명주를 담갔더니 자주생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위에는 자지동천이라 새겨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경지략에 따르면 이런 궁핍한 생활을 가엾게 여긴 동네 안악들이 조정의 눈을 피해 그녀의 집으로 먹을 것을 건네주고자 시장을 조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인들만의 새벽 시장을 열어 몰래 정순왕후를 도왔던 것이죠. 영도교에서 남편과 이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들려온 비보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인에서 노비로 전락한 그녀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친정 집안은 멸문지화를 입었습니다. 의지하고 지내던 신우이 경혜공주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처럼 의지하고 사랑했던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도 죽고 나니 그녀의 노년은 참으로 외로웠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동대문 밖 숭인동 뒷산 동망봉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릉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아침 저녁으로 산봉우리에 올라 단종의 유배지인 동쪽을 향해 통곡을 했는데 곡소리가 산 아랫마을까지 들렸으며 온 마을 여인들이 땅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치는 동정곡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 뒤부터 이 봉우리는 왕후가 동쪽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 하여 동망봉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후일 영조가 친히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죠. 일제시대에 동망봉 근처 지역이 채석장으로 활용되면서 바위는 깨어져 버렸지만 2011년 근처에 동망정이라는 이름의 정자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정순왕후가 살던 정업원에 비를 세우고 비각을 지었습니다. 비각 현판의 글은 영조가 손수 썼죠.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봉우리, 뒤의 바위, 천만년을 가리. 영조가 정순왕후를 애도한 것입니다. 그녀는 왕비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당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원수의 음식은 받지 않겠다던 그 자존심을 평생 지켰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단종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그녀의 통곡 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을 이런 처지로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살았습니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복수였다고. 김별아의 소설 영영이별 영이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정희왕후보다도 더 오래 살았죠. 그녀의 장수는 왕후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어떻게 64년을 버텼을까요? 법보신문의 기록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정업원에서 비구니로 출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남편이 폐서인의 신분이 되면 그 부인은 관노 혹은 공신들의 노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출가는 왕비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발견된 고문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정업원에서 출가한 후 스승인 정업원 주지로부터 전해받은 인창방의 집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초 연산군에 의해 정업원이 폐사되고 비구니들이 도성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인창방 일대에 새롭게 정업원을 세웠습니다. 당시 정업원의 주지가
바로 정순왕후였습니다. 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인창방의 토지에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목재로 새롭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단종의 사당과 함께 자신의 비구니, 제자들이 살아갈 집을 마련했죠. 사당은 단종의 조카인 정미수에게, 나머지 가옥은 비구니, 제자들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녀는 비구니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염색업과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갔죠.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5 임금의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남편에게 사약을 내린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몇 년 전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시양자로 삼고 재산을 정리하여 노비 및 재산과 함께 정미수의 아내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년에 송씨는 인창방의 정업원을 떠나 정미수의 집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82세가 되던 1521년 6월 4일, 그녀는 한많은 삶을 마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묻힐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해주 정씨의 배려로 해주 정씨의 종중 땅에 묻히게 되었죠. 남편 단종의 능이 영월에 있으니 그녀는 죽어서도 남편과 함께하지 못한 비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릉 중에서 왕비가 왕의 곁에 묻히지 못한 경우는 태조, 단종, 중종밖에 없습니다. 함께 묻히지 못한 사연들이야 다 있지만 생이별의 아픔을 지닌 채 잠든 경우는 그녀의 무덤인 사릉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긴 세월이 끝났습니다. 15세에 왕비가 되어 18세에 이별하고 82세까지 홀로 살아낸 여인. 살아남는 것이 복수였던 그녀의 삶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종 초기 살인파인 조광조 등에 의해 복위가 주장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후 현종 때부터 송시열과 김수항 등은 단종과 그녀의 복위를 거듭 건의했습니다. 한국민종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1698년 12월 7일 숙종, 24년 음력 11월 6일 단종과 정순왕후는 복위되어 시호를 받고 종묘 영령전에 신위가 모셔졌습니다. 왕비에서 물러난 지 24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해주 정씨의 종중 땅에 묻혀있던 그녀의 무덤도 왕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능호를 사릉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무덤 주위에는 이미 해주 정씨의 무덤들이 여러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양자였던 정미수의 무덤도 가까이 있었죠. 이들 모두를 이장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조선 왕릉 기록에 따르면 복릉도감의 도제조 최석정의 의견으로 정씨 가문의 분묘들을 이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해주 정씨의 여러 무덤들을 이장시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성물들은 땅에 묻었습니다. 복위 전까지 해주 정씨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왔던 터라 그들의 헌신을 존중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영월에 묻힌 남편이 그리워 그녀의 무덤 주위 소나무 가지들이 동쪽을 향해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호사가들은 그녀의 그리움이 표현된 것이라 이야기했죠. 1999년 4월 9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릉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하나를 영월 장릉에 옮겨 심고 정령송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영원히 남편 곁으로 다가가지 못한 정순왕후, 그 홀령이 소나무에 깃들어 남편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실로 478년 만의 해우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단종과 정순왕후를 합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령송이 장릉에 심어진 이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남편 곁으로 돌아갔다고. 조선 왕비 중 유일하게 왕비에서 왕대비, 그리고 노비로 전락했던 여인. 64년을 홀로 살며 동망봉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고 통곡했던 여인. 살아남는 것이 복수였던 여인.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세조가 단종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특히 그녀가 세조의 도움을 끝까지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굶어 죽을지언정 원수의 음식은 받지 않겠다던 그 자존심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였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죽은 사육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